안녕하세요.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추억의 뉴스톡, 오늘도 어김없이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사 원장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 두 번씩 하나요? 아니 이번 주가요. 촛불 집회 1년인가요? 지난주가 1년인가요? 이번 주 이제 1년 지났죠. 네. 10월 28일이 1년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광장에 모이셨다고 하는데 또 근데 촛불 집회 안에서도 또 편이 나눠진 것 같아요. 예. 인이파와 촛불파로 순수 촛불파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이파는 뭐예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사람들은 여의도에 7,000명이 모여서 했다고 네.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자 하는 민노총이나 이 제야 이런 쪽이 중심이 된 파들은 네. 광화문에서 한 뭐 6, 7만 명이 모여서 따로 했다. 지난 주말에. 인이파가 아니라 인이수기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분열이 될 이유가 있나요?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에 된 목소리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네. 촛불 1년을 맞이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촛불 올려서 이제 촛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는데 촛불은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다 하나로 통합시켰다. 네. 그것까지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뒤로 촛불 1년 지난 뒤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부 체제가 들어선 뒤로 네. 그 촛불 정신이 정말로 지금까지 촛불 정신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예.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이파 수기파들은 네. 그대로 통합 정신은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다수의 분들은 좀 걱정하고 이게 너무 편가르기 지역 분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역 분열이 아니라 이념과 세대의 편가르기가 너무 심한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하면서 이 이제 문파들 흔히 말하는 문파 인이파들이 너무 완장 휘두르고 홍위병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안보에 관한 부분, 노동에 관한 부분, 경제 일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황 소장님? 수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촛불 정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네. 봐요. 촛불 정신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무리가 발생을 하니까 국민들 중에 저건 좀 무리하다 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계속적인 무리가 발생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참에 네. 그 앞에 이제 데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민노총, 네. 민변부터 제야 단체들이 장을 여니까 네. 그 장에 가서 국민들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이고요. 그리고 12월 9일입니까?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니까 그때부터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은 지켜보자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 사람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 집회를 주도해서 했고, 근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박근혜 정부의 이 정권 운영 방안을 수정하라, 바꿔라 하는 요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물러가라는 그런 요구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했지. 바라보는 관점, 우리 사회를 그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통일된 정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통일돼요?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는 보수부터 무슨 뭐 친북 좌파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건데, 그걸 하나로 갖다 뭉뚱그려 가지고 촛불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실체가 있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6월 항쟁이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가 비교적 명확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 직선 대통령제를 안 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난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지만, 이 집회 부분에만큼은 그 이해관계를 촛불 혁명, 촛불 정신이라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둘러대는 부분에는 저는 무리수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제 그 촛불 정신에 기반하고 있고 하는 것은 저는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나중에 학자들이나 이런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분석에 의하면은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이 민심은 아무튼 국정농단하고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내놓으시라. 그걸 제도적으로 혁명으로 내놓기 전에 제도적으로 좀 국회에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그 탄핵으로 해가지고 헌법 질서 속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해석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해라. 그 개선을 제도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하라.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행정부가 해야 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거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다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박근혜식으로 하지 말고, 예?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라 라는 것이 저는 촛불의 민심이고 그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맨 앞장섰던 그런 그 운동권 급진 자경 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국정 운영 방식을 촛불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광장 민주주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예? 그렇죠. 이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에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국회를 무시하고 말로만 협치하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요. 결국에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는 거고 이 높은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정은 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극명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가 한번 했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같은 게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도 입법이 잘 안 되면은 행정 해석을 해가지고 이 행정부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하겠다. 그치 국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 환상이고 광장으로 가는 그런 그 혁명적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우려를 표시합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까? 저는요, 네. 이 촛불이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일조했을지는 몰라도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요. 일주는 했죠, 진짜. 그런데 예. 촛불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촛불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촛불 때문에 국회가 꼭 표결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 예. 과거에 촛불이 없을 때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국회에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이 없었던 국회의 탄핵은 그거는 가결되어도 마땅하고 촛불이 동반되어야 되는 국회의 탄핵은 그거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요.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촛불이 그걸 국회의 탄핵을 막으려고 일어나서 네. 헌재로 하여금 막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 이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틀이 있으면 그 틀을요. 악법도 법이라고 존중해 가면서 가야 되지. 네. 예를 들어서 한번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전부 다 거리에서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합의해서 만드는 수십 년간의 민주주의 네. 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한마디로 이 촛불을 가지고 정권을 뒤집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촛불을 만능처럼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 정권이 실패해서 촛불을 한 사람들이 체면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보수 우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는 그때는 또 다수의 중도나 일부 좌파들까지도 편을 들어서 현 정권을 전복하자고 횃불을 들고 나서는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정권이 인기가 없어지면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해결을 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방향인가? 그렇죠. 그 미국에는 전부 집집마다 총 들고 사니까 총을 다 들고 와서 거리에서 결투로 끝을 냅니까? 데모주의가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염려하는 네. 그 선동 정치. 그 선동 정치, 우중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군중으로 이제 그 사회과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다중 정치를 가면서 선동해서 네. 요런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그것이 자칫 큰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이고 병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제도예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선동정치, 우중정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틀이 바로 선거를 통한 제도적 틀이 국회고 의회 구성인데 이걸 촛불을 앞세우는 지금 정부가 약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원래 이게 민주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데모크라시지 않습니까? 네. 크라시는 무슨 주의잖아요. 그러면 데모는 뭡니까? 이 머릿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모라는 게 길거리에 머릿수를 동원한다는 거고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는 머리 갖고 하는 거다. 어원적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머릿수를 채워서 권력을 쟁취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촛불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하여튼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요 정치 보복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정치 보복에 관한 부분도 네. 적폐청산하고 맞물려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낡은 체제,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저기 뭐냐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를 합니다.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일면으로 보면은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위반되고 있다. 어떤 점이? 이게 극명한 게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사설을 해서는 얘기했지만요. 자, 국정원의 적폐. 저는 정말 국정원이 MB 때 국정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저렇게까지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MB 대통령의 사과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는. 그렇지만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완장 채우고 홍위병들을 내세워가지고 네. 국정원 적폐청산에서 국정원 적폐가 MB의 적폐가 사실 뭐 1, 5라고 하면은 나머지 90은요 간첩 잡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빨갱이들을 막고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고급 기술 과학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것도 전부 적폐인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사설에서 지적처럼 아니 민간인들이 가서 어떻게 국정원 기밀 서류를 다 보고 열람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더 언론에 흘립니까? 전부 적폐란 이름으로 이건 고쳐야 되지 않아요? 자, 국정원 적폐라고 한번 보면요. 네. DJ 정권에서 국정원 적폐는 없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 적폐는 없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DJ 정권까지는 국정원이 도청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속됐었어요. 네. 그 전직 국정원장들. 근데 제대로 뭐 솔직히 뭐 그 구속을 노무현 정권에서 하는 바람에 제대로 심판받은 것도 아니죠. 도청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들을 완전히 불법행위죠. 네, 민주주의의 화신인 대통령 시대에서도 했다라는 거고 또 북한에 송금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6.15 이런 부분에도 국정원이 좌우됐고 노무현 정권 때는 이 뭡니까 14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도 국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정원장이요 대선 전날입니까 북한에 넘어갔잖아요. 예? 김만복 씨 예? 뭐 했겠어요? 다 알려진 북한에 가서 한국에 누가 이길지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을 했던 적폐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의 적폐가 단지 대한민국 국정원이 있은 이래 어느 정권이든 국정원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자기 정치력을 강화하거나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외의 일들을 다 많이 시켰어요. 국정원이 북한에 뭐 돈 배달하는 기관이고 북한에다가 대선에서 누가 할지 이길지 알려주는 기관입니까? 도청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걸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정권의 한정에서 국정원의 적폐를 해소한다고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둬가지고 있는데 그 국정원의 적폐청산위원장이요. 국정원에서 사실은 수사해야 될 정도의 대상급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 가서 위원장이고 위원을 맡아가지고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열어봐다가 나중에는 이게 뭡니까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라 해놓으니까 이제 긴급하게 취급 인가를 줘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이 과정도 나중에는 또 적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적폐라고 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 이꼴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단순화 시켰더만요. 근데 적폐라는 거는 내 적폐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적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 적폐라는 것이 골라서 적폐청산이면 그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 쪽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적폐지요. 이 적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복. 지금 뭡니까? 공기업의 이 취업을 적폐를 청산하라고 1068개인가 되는 공기업에 10만 명 이상을 전부 누구 백으로 들어왔는가 5년간만 조사한다는데 왜 5년간만 조사합니까? 2007년까지 조사하면요. 문 대통령 아들에 대한 논란도 조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국정원 적폐청산도 그런데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그게 또 촛불정신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그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또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보면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쪽집게 적폐청산으로 가서 실질적인 사실상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보수 정부의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도층의 분들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론이나 중도 언론이나 중도 개혁, 저 같은 그 중도 개혁 노선을 지향하는 합리적 보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면은 야 대상도 대상이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 자 아무리 그렇다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못 메어 쓰는 겁니다. 바늘귀에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오는 민정비서관이 저 비서실장이 전 부처에다가 그 TF팀 구성하라고 그 공문서 뭔가 구두론가 문서론가 보내가지고 그게 문제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 경제팀의 산자부에 적폐청산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장관의 무슨 명령을 한다든지 행정 절차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혁명처럼 완장 두르고 완전히 가가지고 TF팀에서 당에서 파견 나고 누구 파견 나고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한테서 줄순 공무원들한테 딱 얘기해서 그동안에 니들 억울한 점 얘기해봐라고 쫙 작성해가지고 이거 적폐다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를테면 자 문교부 교육부 적폐를 칩시다. 국정교과서 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이념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됐다, 좀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정당한 행정 절차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저는 폐지를 하고 안 하려고 하면은 행정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장차고 무슨 적폐청산 해가지고 안 된다. 이를테면 경제 분야 이제 적폐도 대통령이 또 가야 된다고 전방위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상의 문제와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절차를 지켜라.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왜 적폐청산이 진짜 이명박 정권까지인지. 자, 며칠 전에 국감에서요. 중대한 폭로가 나왔죠. 어떤 거요? 여명숙이라고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면서 이 정무수석과 그 측근들을 언급을 해서요. 이 게임판, 그 바다 이야기도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 게임을 갖다가 점점 도박적으로, 오락이 아닌 도박적으로 몰고 가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부분, 끝없이 돈을 투자해야 거기서 얼마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도박적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 정권의 핵심에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명을 주장해서요. 이 사람요, 포항공대 교수를 하고 이 인지 공학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 때 자신이 그 차은택이 밑에 이렇게 기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쫓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관계없이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감에서 아예 그냥 딱 지적을 해서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물론 정병헌 정무수석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민인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폭로 내용은 뭔가 하면 게임판이 굉장히 이건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판에서 이 청와대 고위 인사와 그 친척과 지인 또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리고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이 4개가 이 게임판이 어마어마한 이건인데 이걸 농단하고 있다라고 이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폭로는 실명을 거론해서 했는데요. 언론들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익명처럼 해서 보도를 하고 이제 전병헌 수석이 거론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 수석은 뭐 민행사상 책임을 네. 묻겠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적폐라는 거는 항상 보면 지금 이 정권에도 어딘가 적폐는 곳곳에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송옥은 엊그제 보면 송옥은 이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지요. 촛불 혁명이 철가방으로 짜장면 배달하는 거냐. 왜냐하면 짜장면 주문하듯이 이 정부 기관에 갈 사람 이렇게 문자로 주문하고 네. 예? 거기 답하면 실어다가 나르고 이것이 과연 적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적폐는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예. 그 적폐를 갖다가 마치 이 정권에는 아예 적폐가 없는 토양, 그러니까요. 지난 10년은 적폐가 있는 토양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렇죠. 진짜, 그게 이제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촛불의 민심을 타고 하여튼 대선에서 41%를 얻어가지고 네. 당선돼서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5년간을 이분들한테 맡겼는데 이분들의 성격이 결국에 운동권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운동권, 급진, 좌경, 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이런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뭐예요? 도덕적 우월성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동안 독재 체제에서 고생하고. 그렇죠. 근데 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뭔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뭘 해도 괜찮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 라는 이런 그 근거 없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실력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편만 쓰면서 자기 편대로 실력 부족한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를.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무능한 진보주의라, 무능한 진보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면. 아니 원장님, 그 구체적으로 최근에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경실련에서도 일을 하고 굉장히 그 부의 대물림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부의 대물림을 아주 그냥 편법으로 했는데 그걸 또 절세라고 감싸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정부의 총체적인 그런 한 단면을 살짝 보여준 게 뭐냐면은 시민단체 그 어떤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보 세력의 위선적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면 이중 얼굴을 보여주는 거고 좀 극하게 표현하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해도 괜찮다? 예? 그건 위선자예요. 나는 이 정부의 성격이 전부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들으시면 뭐 서운할지 모르고 또 저를 갖다가 몸빠들이 총 공격할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다. 나는 편가르기 아니다. 아니 편가르기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길을 의심할 정도로 이런 인사를 해놓고도 뭐예요? 역대급의 역대 최고의 탕평 인사고 무슨 통합 인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봅니까 누가? 자, 그게 촛불 정신입니까? 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네. 불법이나 불법이 아니냐, 뭐 합법적으로 절세했다나 절세니 이런 표현을 동원할 게 아니라 문제는 네.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상속이나 정려가 가진 자에 의해서 그 후대로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법적으로 한국에 네. 정려되거나 상속되는 게 보편화되어서 여기에 대한 세금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실련에서나 국회의원에서요. 그런데 자신은 그야말로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다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말은 자기를 보고 했던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문 대통령이 옛날에 변호인을 할 때 네. 자기가 변호인을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서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오셨죠? 물려줬다가 그 회사나 또 본인이 나중에 청와대를 마치고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채권 추심. 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이제 못 갚아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3금융권으로 넘어가가 마지막에 쪼그라들어 있는 채권 추심을 기간을 연장을 해서 더 받게 네. 하는 소송을 대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몇만 건이라서. 그게 자잘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많죠. 한 건당 얼마씩으로 예, 하니까 예. 그게 나중에 돈이 어마어마하죠. 수십억 됐던 거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런 류의 채권은 전부 탕감을 해주겠다고. 아, 네, 맞아요. 원가는 몇십 조
100조 이래 넘어도 실제로 이쪽 채권이 이제 줄어들어서 뭐 5%, 뭐 0.5%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불과 몇 천억만 하면 이 채권을 다 탕감시킬 수 있다고 이 채권을 탕감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인이 될 때 수행하던 변호사의 역할과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는 역할이 정반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중적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중적일 때는 그 탈법,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적인 부분에 대한 그게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이중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절세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본 그 홍종학 개인의 이중성, 그다음 이 정부의 이중성을 갖다가 이제 통렬하게 항 소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의 중요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선한 의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한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갑자기 지방자치의 날이긴 했지만은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왔잖아요. 정말로 광장에 그 촛불이 얘기한 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내라라.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저런 재앙적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제는 별 문제가 아니야.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방 분권을 고쳐야 돼. 개헌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돼요. 솔직히. 지금 근데 역대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되어서 힘을 함부로 못 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수에게 이제 이 한마디로 세력을 교체함으로써 정치권의 기성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을 가면서 소수화돼서 이제 좀 서툴러서 힘을 못 썼고 이명박 대통령은 딴 데 관심이 더 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체를 잘 몰라고 사람도 몇 명만 썼고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로 10만 명이 조사가 되고 예? 대통령 한마디로 적폐가 곳곳에서 새로 나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전이 서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 국민 의료 급여화가 되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거의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제왕을 넘어섰어요. 전지전능한 신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역할을 하는 분이 뭔 또 권력 분산을 이야기하고 무슨 지방 분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은 안 놓고 지방 권한만 넘겨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놔두고 이대로 놔두고 개헌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물꼬를 싹 바꾼 게 아닌가. 그래서 하고 보니까 참 재밌다. 내 말 한마디에. 근데 그 부작용이요. 3, 4년 뒤에 임기 끝나기도 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실무 관계자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원전 그 중단시켰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게 1,000억 원이네. 1,000억 원. 더 되게 1,000억 원 날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 뭐 공론조사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차비 주고 뭐 했죠. 2박 3일. 2박 3일 차비 주고 공론위원회 주성하고 다 해서 이런 뭐 사무실 없고 한 비용이 한두 푼 그게 4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게 공론화 조사위원회 하는 것만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이 40억. 그리고 나머지 공사 중단하고 뭐다 합치면은 한 1,000억 정도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460명인가가 2박 3일간 거기에 토론을 하고 차비에다가 금압이 다 줬을 거고 그다음에 그 회의한다고 회의비부터 사무실 넣고 또 저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그래 한 40억 정도 기본 들지요. 그럼 그 돈 날라간 거잖아요. 4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저한테는 4억도 4천만 원도 많은 돈인데. 아니, 지금 원전 가지고 몇 조가 날아가고 있는데 뭐 40억 갖고. 근데 이런 거죠. 사실 거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탈원전에 대한 그 어떤 그 조사, 탈원전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 1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갖고 대통령이 무슨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것도
좀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주장은 저쪽 네. 많은 분들의 주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세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라고 했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그 과제는 주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월권으로 그걸 갖다 결정해서 대통령은 덥석 마치 거기서 모든 국민들이 탈원전으로 가는 것처럼 쫙 이렇게 했느냐. 그런 또 이제 비판적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탈원전 아이템을 하나, 탈원전하고 이 국민들이 원전 축소하고를 잘 모르는데 탈원전은 아예 원전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 원전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것은 그렇죠. 원전 축소죠. 네. 그런데 탈원전 아예 원전에 거부하는 부분은 13%밖에 안 나왔다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만에 하나라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5, 6호기, 신고리 5, 6호기를 세우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까봐 그래서 그걸 하나 넣어가 네.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네. 이 뒤에 거를 가지고 앞에 거를 희석시키려고 네. 처음부터 한 것이다. 넣은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그 촛불 1주년 지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네. 이 촛불의 정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바꿨잖아요. 네, 어찌됐건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 방식도 바꾸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여론몰이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네. 적폐하면서 가는 게 네.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지금 뭐 391 흥진호 처리를 하는 걸 보면요. 어제는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도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자, 이 하나예요. 이 정권이 지금 지난 정권을 세월호부터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몰았지만은 이 정권이 지금 선언이 돌아오고 나흘 동안에 흥진호에 대해서 지금 선언 조사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공개하고 있고 정부 부서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한마디로 할 말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의 뉴스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